문 정권이 오히려 대일 강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다가 징용 배상 중재의 수용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7월 18일까지 징용 배상에 대한 제3국의 중재의 부분을 받을 건지 이야기하라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어제 16일부로 공식적으로 거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너네들이 제3국 중재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 배경에는 이번에 경제산업성 장관이 문재인이 외교적 협의를 15일에 일본에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부정적인 의도를 일본 외상이 어제 드러내고, 자, 한국 측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라고 말한 데 대해서 수출 허가 판단은 각국이 책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 관리의 차원의 문제이지 어떤 징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대항의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을 성격이 아니다라고 문재인의 말을 지적하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이 강대강 대응을 경고했는데요. 일본에다가요. 일본이 대화를 거부한다. 자, 일본이 이야기한 삼국중재위원회는 우리가 거부하고 또 문재인이 수출 규제를 갖다가 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일본이 거부를 했습니다. 각자 지가 유리한 삿바 싸움을 하려고 하니 서로가 상대가 유리한 부분은 거절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장기전 채비를 하고 있다는데 일본이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우대 조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거를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에는 일본이 추가적인 규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약간은 누그러뜨려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문의 지적이 틀렸다고 이렇게 걸고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상 고노는 만에 하나 일본의 기업이 손해를 볼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 강제 매각 절차를 앞두고 지금 일본이 극렬하게 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분쟁의 이 와중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겠다. 일본이 이럴 때는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미국 측의 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워싱턴에 사람을 보내지 말고 일본에 보내라고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을 찾은 한국 당국자의 설명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은 공감을 못한다. 물론 보복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간다는 외교적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입장이 중재 불가이고 자력 해결이라면 미국이 지금 일본과 짜고 적어도 일본의 아베의 한국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트럼프와 아베 간에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백악관의 트럼프부터 차관복급 공무원까지 일사불란하게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국방부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해리스 한국 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미국 내부에서 훈령이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오다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미국이 일본에 사전에 듣고 합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은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묵인해주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도 지금 싸워야 될 처지가 되어버렸고, 미국이 왜 이런 조치들을 묵인해줬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답이 나오는데, 문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한테만 자기가 마치 민족주의적으로 강경 대처하게 있다고 하고, 그 쫄병들은 죽창가를 이야기하고 국채 보상운동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겉모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정철은요. 지금 이 겉모으기나 국채 보상운동이나 죽창으로 될 문제 같으면, 아니 일본군의 첨단 무기에 죽창으로 들고 달라들다가 다 죽은 동학농민군 같이 그냥 장렬하게 죽고 싶습니까?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중재 불가, 너네들끼리 해라. 미국에서도 네가 싼 똥은 네가 치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 미국은 유감스럽고 우려하고 있다. 자, 조선일보 강인선 라이브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전화로 통화를 했겠죠. 이 관리는 최근 잇따라 워싱턴을 찾은 한국 당국자들의 설명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공감은 못했다. 자, 억지로 내가 이해하려 노력했지만은 너네들 말이 맞는 것도 아니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 편을 미국은 들지 않는다. 중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데 변함이 없다. 자, 이게 한 15년, 20년 전 같으면 한국하고 일본이 싸울 때 미국이 이래 하면 우리는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완전히 아버지가 날 친구하고 싸웠는데 날 패네, 이런 수준일 건데, 이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그 사이에 이만큼 미국이 한국에서 멀어지고 일본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미국이 한미일 해동을 추진해 한일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등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일이 지역 관심사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냥 한번 서로가 만나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그 이유가 한일 간의 문제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최근의 갈등에 대해, 한일 갈등에 대해 권장 또는 격려선에서 그냥 정해버렸고,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도 그것은 중재나 관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네 잘 한번 조방에 가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거지 어떻게 하자라고 미국이 나서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티로엘 새로 임명된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NHK 일본에 지금 가서 인터뷰에서 권장이라는 표현을 하면 나는 양측이 북한 등 이 지역의 핵심 이슈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장하는 것 외에 중재나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일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자, 뭔가 한일이 합의를 하면 미국도 귀를 기울이겠다. 하지만 미국이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한국은 워싱턴에 누군가를 보내 김현종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가 개망신을 당하고 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get it done? 편도표? 원웨이 티켓?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미국에 사람 보내가 시간 보내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일본에 가라. 왜 미국에 오냐? 앞으로 오지 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일본 측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고위 관리는 일본은 본국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고 미국에 있는 주미 일본 대사관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지도 보복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보복이 아니라는 말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한일 양국이 아직도 갈등을 풀라고 급하게
게 노력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 더 나눠봐라. 급하면 둘 중에 더 급한 놈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기구로 갖고 가봤자 미국이 이런 모양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국제기구 중에 미국 영향력 안 받는 국제기구가 어디 있어요? WTO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몇 년씩 걸러가 해봤자요. 그거 아무 의미도 없고 그 결론 나올 때는 이 사태 끝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까지 피해를 입혀야 해결이 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이 나서야 된다고 미국 내부의 싱크탱크, 한국에 좀 영향을 받은 싱크탱크에서 이야기를 해요. 양정철이 가서 미국 CSIS하고 협약을 맺고 온다고 워싱턴 들레스 공항에서 어제 기자 만나 인터뷰했더니만 그 CSIS의 존 햄리 소장이 양정철을 만나기 전에 기자들한테 한국과 일본 양국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에 걱정스럽다. 미국 정부가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전직들이라는 겁니다. 전직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자, 지금 미국의 내부에서는 고위 관료 중에 한국과 일본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짜 없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있는 대로 까발려서 이야기를 하면 한국 욕을 해야 되니까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로 웃기는 거는 어제 일본의 무슨 맥주 하나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 이 식당들, 그러니까 이자카야라든지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 맥주나 사케 안 판다. 아니, 그럴 바에야 일본 음식점이 문을 닫아야죠. 아니, 일본 음식 팔면서 맥주 안 팔고 사케 안 팔고 또 맥주만 안 판다지 사케 안 판다 소리는 별로 안 해요. 사케는 몇만 원, 몇십만 원씩 하니까 비싸니까 팔아야 되고 제일 싼 거 맥주만 안 판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유치한 짓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나 열심히 하세요. 요즘 장사 안 돼서 죽겠다는데 왜 정권이 저지른 이런 얄팍한 민족주의에 지금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이 끼어듭니까? 지금 정권이 만드는 관제 소자영업자 단체들이 주도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휩쓸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한국이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중앙일보 칼럼에도 나왔습니다. 일본이 칼자루를 지었고 한국은 그 칼자루의 맞은편에 있는 칼날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혈이 벌써 한국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협상안을 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중재위를 구성하고 새 기금 협상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1차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한국 정부도 거기에 보태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징용 보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관여하는 1+1+알파, 알파가 한국 정부죠. 이런 안을 일본에 제시한 적이 없다고 일본 외상이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안 1+1+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한일 기업만으로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거예요.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징용 보상은 너네들한테 줬다. 그러니까 너네 정권이 받아가 놓고 그걸 입을 닦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1+1+알파 한국 정부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안을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본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1+1+알파는 현재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한일 기업들이 책임을 지되 향후 판결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타난 것은 기업들이 해결하고 향후에 또다시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제
선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갖다가 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이 일본에 제시된 듯한 모양새가 있었죠. 근데 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다. 그걸 내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노 외상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8월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의 강제동원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고 무상 자금 중 상당 금액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되는 도의적인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이미 발표했다. 그렇다면 그대로 지키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이제 보수 언론이 지금까지 일본과의 합의 사안에 대해 징용 문제, 한일 구상권 청구,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다시 이 징용 관련 기구를 만들었던 보도를 했습니다. 강제징용 보상은 65년에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몇 차례 말을 했죠.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공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다. 2005년에 이해찬이가 위원장을 맡고 문재인이가 민정수석 자격으로 위원으로 참여해서 피해자 72,631명에게 6,184억을 지급했다. 그런데 2012년에 김능한이라는 대법관이 건국심정이라고 말하며 이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해서 이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켰고 작년 10월에 그것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당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한일 이 징용 배상은 이미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65년 협정 당시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권리 소멸을 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면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신의 원칙상 곤란하다. 한번 받았는데 그래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은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할 수가 없다. 왜? 이미 우리가 내주겠다고 받았는데 어찌 또 받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특별법으로 일부만 보상을 해주고 끝낸 겁니다. 적당히 마무리 지은 거죠. 자, 현재 이 관제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관제 쇼비니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칼럼인데요. 청와대 참모가 죽창가 발언을 하는데 민족주의 넘어 쇼비니즘. 이 쇼비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맹목적인 애국주의라는 거죠. 1차 대전이 벌어진 이유도 사라에보에서 결국은 세르비아계 청년이 애국주의에 몰두해서 총을 당겼지요. 그래서 이런 애국주의가 나라마다 다 맹목적으로 넘쳐나는 부분. 이것이 결국은 배타적 민족주의고 거구주의고 또 쇼비니즘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해 가능한 수준이지만은 이 쇼비니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맹목적인 애국주의 내지는 맹목적인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행위 등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비난하니까 문을 옹호해야 된다라는 우리 내부의 발상, 지금 한국당도 그 틀에 들어가 있죠. 자, 한국이 비난하니 아베를 옹호해야 된다는 것과도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도 서로 똑같은 겁니다. 제3국의 중재마저 거부하고요. 죽창가 이야기하고 또 국채보상운동, 미국에 가서 해결해라 보냈더니 오면서 공항에서 국채보상운동 이야기하고 양정처럼 미국 갔다가 겁모으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참, 저기 좌파들, 원래 한국에는 주사파가 쇼비니즘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집단이에요. 원래는 거구가 쇼비니즘인데 희한하게 한국에는 주사파가 쇼비니즘에 가까운데 지금 이 주사파가 반일로 맹목적인 애국주의, 쇼비니즘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이 갈수록 냉정해지고 일본이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이게 지금 문이 일본을 자극했을 때 지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덕을 볼 거라는 계산이 어긋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